그 멱살 잡히고 계시는데 되게 돈 힘들게 버신다. 이게 무슨 그렇지. 결연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딱 얘기해. 그땐 제일 먼저 뭘 꺼내야 돼요. 도사 이승대 그렇지. 봐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유치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치원 유치장. 유치장. 이 유치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구치소 뭐 이렇게 교도소는 아시면 유치장이라고 경찰서 옛날에 유치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고 치면 저기 밖에서 사고 치고 뭐 술 먹고 깽판 쳤다. 네. 그러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가거나 아니면 네. 데려가잖아요. 네. 그럼 유치장에다가 유치해 놨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유치예요, 실제로. 이 유치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유치장 네. 그런 같은 거거든. 유치장에 들어가 있으면 유치된 거야 일단 그 네. 장속에. 근데 그게 유치권이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표현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유, 네. 두 번째는 결연관계. 네. 결연관계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일본법에서 따갖고 오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유치권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시계 수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시계 수리를 하러 가서 맡겼어. 아저씨 이거 시계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줬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갖고 고쳤어. 그 다음에 제가 갔어요. 네. 시계 주세요. 네. 그럼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못 줘. 돈 줘. 그렇죠. 돈 줘. 네. 돈 얼마예요? 2만 원. 아니 이 아저씨 이게 뭐 이렇게 비싸요? 여기만 한 그 6천 원이면 되겠는데 네. 그 아저씨는 2만 원이야. 2만 원 될 때까지 안 줘. 이게 유치하는 거야. 내가 그 시계 수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계에 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수리비 채권을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이거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일부만 받아도 점유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를 2개를 줬어. 시계를 2개를 맡겨달라 그랬어. 네. 아버지 거랑 자기 거. 네. 그러면서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2개를 받았어요? 네. 수리비 얼마예요? 3만 원. 네. 그럼 이거 너무 비싸. 그랬더니 그럼 내가 15,000원만 줄게. 하나 주세요. 안 돼요? 안 줘. 하나도. 2개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이게 나중에 보면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자기가 물건에 투입해서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다 변제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 또 한 사람이 와서 네.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와서 시계 수리하는 사람한테 네. 야 이 시계 그 우리 아들 게 아니야. 네. 이 자식이 이거 나 몰래 갖고 나간 거니까 얘는 미성년자인데다가 나는 이거 내가 받아야 돼. 네. 당신 이거 내놔. 그러면 그때도 무슨 소리야? 진짜 소유자가 와서 청구해도 네. 아니에요. 난 못 돌려줍니다. 나는 돈만 줘. 이게 바로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당한 권리자가 있어도 유치권을 이걸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거죠. 되게 무섭네요. 무섭죠. 예, 되게 무섭네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이 시계 얘기를 할 때까지는 이해가 가. 네. 이거 좋아. 거기까지 이해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시면 민법 320조에 있습니다. 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물건에 뭐가 속한다? 토지도 들어가고 건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지 건물을 유치해? 그러면 내가 토지 건물에 투입된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줘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지나가다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현수막 걸어놓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건물에 투입했다는 거야. 공사대금. 공사대금. 공사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해서 경락 받았다?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경매받아서 소유권이라고 경락대금 다 내고 가서 네. 달라고 그랬는데 유치권자가 있어? 못 유치권자 돈 다 물어줄 때까지 못 나와요. 그러면 경매할 때 이 유치권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권리 분석하실 때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있으면은 경락 낙찰을 받다고 해도 못 가져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유치권자가 얼마를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으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 사람 공사대금 채권이 10억이야. 집값은 8억이야. 네. 유치권자가 한 번도 못 받았대. 그러면 다 날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벌써 얘기 다 했어. 물건 얘기 다 했죠. 그 다음에 점유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얘기 드렸어.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우선 변제. 이러면 지금 거의 다
제가 얘기한 거는 결련 관계까지도 거의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하나 또 점유랑 결련 관계 다시 한번 볼게요. 점유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랬죠. 시계 갖고 있어야 돼. 그 건물 점유하고 있어야 돼. 네. 이 얘기는 내가 투입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 이 점유할 때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 내 점유야 현수막만 붙여놓고 대충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놨어.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게끔 열쇠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그 물건을 보고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가게끔도 만들어주고 해야지만 이 점유가 인정이 돼요. 내가 점유를 빼앗기는 순간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유치권 행사한다 하고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뭐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임대인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점유를 빼앗긴 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네.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와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나갔어.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와서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점유하면서 비밀번호 바꿔버렸네? 네. 그럼 점유를 뺏겼잖아. 뺏겼네요. 뺏겼으면 유치권도 상실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 그냥 주먹으로 깨고 들어간다. 네. 2.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번째 아니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소송해야 된다. 어떤 것 같아요? 강제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깨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안 될 것 같죠. 예. 근데 될 때도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점유를 빼앗겼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점유를 빼앗겼으면 네. 다른 사람이 점유를 가져갔을 때 나는 그거를 점유 회복의 소를 통해서만 가져와야 돼요. 점유를 빼앗긴 날로부터 1년 내에.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고 내가 강제로 가서 문을 설령 불법으로 내 걸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강제로 뜯고 들어가면 안 돼. 그게 가능한 때는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자력, 스스로 자자, 힘력자. 내가 스스로 힘으로를 통해서 갖고 와도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언제냐? 그건 내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일일 때. 지금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문을 뜯고 들어가려고 해서 문을 잠그려고 할 땐 부시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도 돼. 그거는 그때는 그걸 너무 부시면 또 이제 손괴죄 문제가 되지만 더 복잡하게 가기 전에 네. 그때만 자력구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만약에 자력구제를 허용하게 되면요 완전 서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내가 내 물건 내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내 핸드폰 갖고 다녀. 네. 똑같아 내 거랑. 그거 가가지고 내 거야 임마 그리고 뺏어오면 그게 서부의 사나이가 되는 거지 서로. 서로 뺏어가니까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뺏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래서 점유가 인정돼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바로 단순히 그냥 안내문을 게시했고 주야 교대로 2인식 공장에 대한 수고와 경비를 한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공장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에는 점유한다고 본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이 사람처럼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갖다 놓고 수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했어. 네. 그 다음에 공장에 지금 원래 있던 임차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공장 운영하는 것도 막지 않았어. 이 경우에는 너무 착했던 거지.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점유가 개시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이 부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은 무조건 점유야.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단 점유가 중요합니다. 물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돼. 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물 연관성.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너무 어렵게 갔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만 쉽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토지에 대해서 내가 네. 공사를 해달라 그랬어. 집을 네. 지어달라 그랬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토지에다가 땅 좀 파다가 네. 대충 파다가 갑자기 철거는 다른 사람이 했고 네. 대충 파다가 갑자기 토지를 갖다가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렸네. 네. 분쟁이 생겼는데 네. 유치권 될까요? 토지에 된 건 유치권이 될 것 같아요. 미리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 공부는 좀 했는데 얘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때 토지에 대해서 근데 네. 토지에 대한 유치권과 네. 토지를 점유하는 것과 그럼 집을 짓다가 파일을 박았어. 네. 파일을 받고 집을 짓고 있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내가 점유하고 안 돌려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건물을 지어 건물을 갖다가 건물에 어떤 뭐 미장 공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토지를 다 전체를 갖다가 둘러싸고 점유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여기도 보시면 여기 아파트
세계동이 들어갈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였어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 파일을 갖다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무려 1283개의 콘크리트 기초 파일을 항탈을 했어. 네. 이때는 토지 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뭐 그냥 간단한 작업만 좀 하다가 갑자기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 이거는 결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때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이 되지만 네.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안 돼요. 또 하나, 건물의 옥탑이나 외벽에 간판 설치 공사를 하는 채권. 네. 내가 여기 간판 좀 도시화 사람 이승태 변호사 사무실 네.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 간판 공사해달라 그랬어. 네. 이 사람이 근데 간판 공사로 왔다가 그 돈 안 준다고 덜 줬다고 네. 우리 사무실 못 들어가게 점유했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간판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건물 전체를 유치할 권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유치권 행사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요. 유치권자의 강력한 권리가 또 나옵니다. 이거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 경매해버릴 수 있어 자기가. 내가 그냥 시계 갖고 있다가 돈 안 주잖아요. 네. 그럼 건물 경매해버리고 시계 경매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직접 유치물을 직접 변제해 충당할 수도 있어. 근데 이때는 채무자한테 통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이거야. 내가 쉽게 얘기하면 소를 하나 유치했어. 근데 소한테 뭐 유치할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를 갖다가 소한테 무슨 뭐 수술을 해줬다든지 뭐 어쨌든 뭐 소에 대해서 뭔가를 해줬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소에 대한 결련성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치료비 청구권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오네. 아. 그래서 소를 안 돌려줘. 근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까지도 수치할 수 있다는 거야. 새끼까지도 내가 과실이야, 과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결국 나중에 또 그러면 경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 소시장이나 팔아서 소를 갖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내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게. 야, 뭐 임신한 소 유치권 행사하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과실수라든지 또 하나는 또 여기에서 말하는 과실은 집세도 됩니다. 월세. 집을 내가 뭐 오피스텔을 갖다 유치를 하게 됐는데 네. 만약에 그 집 근데 월세 오피스텔을 점유를 했는데 중복 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 과실이 나올 게 별로 없겠네요. 그러니까 자고한 소가 제일 쉽다. 예를 들어서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과실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필요비라는 건 뭐냐면 보수를 했어. 내가 그 집을 갖다가 유치를 했는데 집에서 자꾸 새물이 이러다 보니까 겁나는 거야. 네. 아니 내가 아무리 그 돈 받으려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비가 새서 밑에 장판이고 뭐다 썩어가는 것 같으면 이거 나중에 내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다 보수를 했어. 네.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게 필요비거든요. 차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건 거기서 그냥 대충만 하면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냥 잘해놨네. 실시해서 물 들어온다고 LG 무슨 시스템 창으로 바꿔버렸어. 네.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유익비 청구라고 하는 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 그 시스템 창호가. 그랬을 때 소유자가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스템 창호를 도매로 싸게 사왔으면 그 가격이거나 그 다음에 가치가 증가한 액수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필요비 유익비 사실은 유치권에서 드렸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임대차에서. 이게 제가 설명드린 게 필요비 유익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비 유익비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임차물에다가 투입을 하면은 상환 청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 항상 뭐라고 써놔요? 원상 회복 의무, 원상 복구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특약이 있으면. 잠시 부동산 팁 하나 드리고 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경매로 인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는 이거 유치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랬죠. 유치권은 점유를 해야지만 성립이 된다고. 근데 이미 압류가 돼 있으면 압류라고 하는 건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게 막아두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걸 다시 재유치를 못하는 거지. 이미 압류가 돼서 법원에 점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써놨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근데 그러면 또 하나 가압류는? 가압류? 가압류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것 같아. 예,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예. 가압류는 안 돼. 아. 가압류는 실질적으로 가압류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가압류가 돼 있는 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임시 가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모르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기분 좋네요. 모르시니까. 좀 몰라야지. 100점 다 맞으면 안 돼요. 자, 그래야 변호사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가압류는 안 된다는 거. 가압류가 안 된다는 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국세가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점유 이전에서 점유 취득하는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압류, 경매를 위한 압류의 경우에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 외에는 된다. 네,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유치를 했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느냐? 유치권,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유치물을 내가 갖고 있잖아 내 집을 네. 그러면 내 집처럼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선량한 주의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이거를 갖다가 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관리를 그렇지. 하는 그러니까 부분으로. 비세는 네. 거 고쳐야 된다는 거야. 안 고치면 손해배상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고치고 나서 필요비 청구하라는 겁니다. 대신 이 유치물 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그 관리하라 그랬다고 돈 벌게 해주겠다고 거기서 대여하고 담보 제공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용하면 안 돼. 승낙 없이 네. 승낙이 있으면 사용도 하고 대여도 하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웃기죠. 이런 사용은 안 되지만 승낙 없이 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물의 보존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유지하고 그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물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해당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남의 집 유치하고 지금 공사하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세로 두면 이거 큰일 뭐 여러 가지를 보존을 하는데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만 사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내가 시계를 갖다가 아까 람보르기니를 내가 고쳐놓고 갖고 있어. 네. 근데 그것도 유치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보존에 필요를 한다고 내가 타고 다녀. 네. 그거 되겠어요? 그거는 그 소모품인데 안 되죠. 그렇죠. 자꾸 차가 마모되잖아요. 예. 그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승낙이 있으면 타고 다녀. 대신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어떡하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야. 그겁니다. 그럴 때 승낙 없이 타고 다녔어. 승낙하고 타고 다녔어. 예. 수익에 대해서는 변제에 충당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타라 그랬다고 다 탔는데 갑자기 2달 뒤에 와서 소유자가 당신 이제 그 내 수리비 채권 다 받아갔어. 무슨 소리예요? 감가상각. 감가상각보다 이득을 받았잖아. 이득. 네.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이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상대방에게 주는 또 권리가 있어. 뭐냐면 승낙 없이 내 람보르기니 만약에 막 타고 다녔어. 네. 그럼 바로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유치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거. 유치권 소멸 청구.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소송을 딱 하면 돼요. 너 소멸 청구 딱 하면 돼 법원에. 그럼 유치권 소멸 부존재 확인 소송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아까 행사 단계에서 점유로 상실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1년 이내에 점유 회복 해소를 반드시 제기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유치권 행사하잖아. 네. 그 집에 가면 진짜 미쳐요. 아니 나는 내가 지금 그 여기 인테리어 업자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고 네. 내가 임차인한테 전세를 줬어. 임차인 보러 여기 수리해요. 좋아요. 수리하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돈을 못 줘서 망했네. 네. 그랬더니 공사업자가 거기를 싹 다 점유해 버렸어.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한테 지금 그 공사 도급 계약, 인테리어 도급 계약 받은 사람이 네. 돈 못 받아. 그때도 유치권 가능하다는 거야. 어휴. 유치권 요건이 아까 그랬잖아요. 소유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단 뭐라 그래서 결령 관계 있느냐, 그 다음에 점유하느냐, 물건에 관한 채권이냐,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하고 공사대금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주인은 억울하겠다.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가 잘못한 그렇죠. 거를 내가 점유를 해가지고 유치권이 행사당하면은 억울하죠. 너무 억울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소유자들이 뭐라 그러냐, 누가 이따 이 법을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법이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급하니까 네.
네. 급하니까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당한 담보. 담보. 그러니까 상당한 담보가 뭐죠? 상당한 담보는 이제 법원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딱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내가 만약에 그 10억을 얘가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고 해서 뭐 여기 점유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거의 10억이 육박한 현금을 공탁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봐서 네. 보증보험 금액으로도 공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게 좀 보니까 좀 약간 사기 같아. 네. 약간 공사대금 채권이 부풀려 있는 것 같아.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를 봐서 보험증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공탁하게 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용하시면 불축의 손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담보. 야, 네. 진짜 많이 왔다. 그렇죠? 대신 상사 유치권 하나만 바로 얘기할게요. 요건 또 뭐냐면 아까 우리가 상사 유치권은 상인끼리 발생한 유치권이에요. 네. 상인이면 뭐냐면 상행위를 하는. 상행위를 하는 네. 사람들. 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납품해. 네. 자꾸 매번 갈 때마다 사과도 납품하고 배도 납품하고 어쩔 때는 뭐 바나나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하는 관계야. 네. 근데 그 사이에서는 갑자기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납품했던 바나나 갑자기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상하잖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랑 뭐가 네. 달라요? 물건이랑 결령 관계. 네, 결령 관계가 없잖아. 이건 바나나로부터 생긴 채권이 음. 아니잖아. 인적 관계에서 생긴 건데. 네. 그래서 상사 유치권에서는 결령 관계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이해한 채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사 유치권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거죠. 유치권이 지금 아까 큰 공사뿐만 아니라 뭐 개인이 내 집 지으려고 하는데 공사 대금에 대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치권 행사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는 큰 범위로 보지 말고 그렇죠. 작은 범위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하면요 한 3개의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점유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가 결연관계, 연관관계, 물건의 연관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배타적이다. 예, 그 3개로 이제 단어를 네, 맞아요. 사실 유치권이 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많이 당해. 네.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법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충 알아야 돼요. 근데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 게 진짜 무서운 거 안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알면 다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쳐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알잖아요. 유치권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다 보면 잘못 알면 오히려 다치고 그때는 도사 이승태 TV를 찾아오시면 돼요. 대신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유치권이 뭐다. 목차는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이게 찾아갈 수 있고. 점유구나, 결령관계구나. 음. 이거는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